자, 절차법. 자, 절차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세 의무는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성립된다겠죠. 그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 5가지가 정해진 것. 그것이 실체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절차법은 형식적으로만 정해지잖아요. 법의 실체법은 납세 의무가. 그럼 그거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확정을 해서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납세 의무를 확정된 납세 의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이것을 절차라고 한다. 조세 절차법 또는 조세 절차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거 나오죠. 조세 절차는 조세의 확정 내지 징수의 절차다. 조세 절차법은 조세 절차에 관한 법이다.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의 충족에 의해서 성립하나 몇몇 조세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아직 추상적인 의무이고 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즉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돼야 된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한다. 조사의 확정 절차 또는 절차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과세 표준과 세액의 확정 절차, 조세의 징수 절차. 그래서 절차법은 조세의 확정 절차,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확정 절차,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 절차, 이 2가지를 절차법이라 한다. 조세의 확정 절차, 그 다음에 조세의 징수 절차, 이 2 부분을 절차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확정 절차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고, 징수 절차는 조세의 납부 내지 징수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자, 체납처분. 납세 의무는 통상 납세 의무자의 납부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그 자발적인 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 조세 채권의 강제적 만족 절차를 거쳐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다. 조세 절차법의 주요한 법원으로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세법이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이 또 따로 있죠.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네? 그럼 10분 더 해도 되겠네요. 자, 조세 확정 절차와 조세 징수 절차의 관계.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면 징수 부분도 당연히 무효죠. 왜? 원인 무효가 되는 것도 당초 것이 무효니까. 그 다음에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그러면 징수 처분도 소급적으로 취소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세 징수 처분은 징수 처분은 부과 처분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조세 징수 처분은 유효한 조세 확정 처분을 전제로 한다. 징수 처분은 앞부분의 행정행위가 반드시 유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앞부분이 무효면 징수 처분은 없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과 처분과 징수 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부과 처분의 입법성은 징수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부과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의 송달. 자, 서류 송달. 뭐, 세무서에서, 자, 부과하고, 부과 처분을 해놓고, 부과 처분을 했는데, 납세 의무자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나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알려야 된다. 그 알리는 방법이 서류 송달이죠.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가 한번 봅시다. 자, 서류의 송달.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그 상대방과 이해관계자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송부, 전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를 서류 송달이라고 한다.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조세 부과 및 징수처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기타 세법에 정한 정부의 명령 등이 해당된다. 세법상의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해서 그 방법과 절차 및 효력이 규율되고 있다. 조세 소송에 관련한 서류의 송달은 행정소송법이 준용되고 있다. 그래서 송달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송달의 먼저 요건, 장소적 요건, 인적 요건. 자, 어느 장소에다가 납세 고지서를 송달할 것이냐 이 문제죠.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다 해야 된다. 명의인의. 송달은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자, 납세 의무자가 해야 되겠죠. 납세 의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다 한다. 주소라는 것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거소는 다소의 기간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는 거소라고 한다.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하면 송달을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일정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중심적 장소를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한다. 이렇게 장소, 일정한 장소에다가 서류를 송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장소에다 송달하는데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그 장소에 있는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인적 요소, 인적. 서류의 송달은 그 명의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수령 권한의 위임도 가능하다. 응? 자, 우리 회사에 왔어. 그럼 대표이사인 이정국이한테 줘야 되는데 직원한테 줘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수령 권한의 위임은 묵시적 가능. 수임인이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판례가 수령 권한이 위임됐다고 본 사항, 이런 것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교부송달, 직접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 줘. 찾아가서 직접 주는 거예요. 납세자한테 직접 주는, 이거 교부송달이다. 직접 주는 것. 근데 직접 주는데 나 안 받아. 그럼 이럴 때 어떡하냐. 그 밑에 나와있죠. 한번 봅시다. 교부송달.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자, 교부송달. 보충송달, 거기에 이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보충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할 때는 그 사용인, 기타 또는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직원들한테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유치송달. 자, 거부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안 받겠다,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그걸 유치송달을 한다. 두고 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보충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한 때는 두고 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우편 송달. 대부분은 이제 우편 송달을 많이 하죠. 등기우편으로 보통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등기우편.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체국 가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인 찍고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근거가 우체국에 남아있잖아요. 더 정확히 해야 된다면 이 우편송달은 그냥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불문하고 봉투 겉에다가 그냥 등기우편을 찍는 거예요. 이거 우편송달이에요. 근데 공시송달이라는 게 또 있어. 이거 뭐냐면 안에 내용까지도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뭔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뭘 청구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청구한다까지도 하는 거는 그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공시송달이 아니고 무슨 송달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우편송달 겉에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겉에만. 그런데 안에 알맹이까지도 내용을 찍어서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정확하잖아요. 공시송달이 하나 뭐 다른 명칭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송달.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되죠? 문자, 카톡으로 다 보내잖아요. 이메일로 보내죠. 이게 전자송달이야. 근데 국세청에서 세금을 이메일로 떡 보내놓고 저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동의한 사람만을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동의한 사람은 당연히 받으리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납세 의무자가 동의도 안 했는데 이메일로 보내놓고
우리 보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전자송달. 그 다음에 공시송달. 이 공시송달은 송달할 수 없을 때 공고를 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세무서 가면 앞에 정문 옆에 이렇게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다가 쭉 써놓고 이 사람은 납세 의무가 언제부터 성립돼서 언제 발송을 이렇게 써놨죠. 그것이 송달을 가름하는 거예요. 네? 그걸 공시송달이에요. 공시송달. 그 다음에 또 어디다 한다? 경인일보에다가 경기일보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내서 송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시송달이라고 그러죠. 직접 송달할 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송달했으면 송달에 가름해서 송달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공시송달을 한다. 관보에다도 하죠. 일간신문에다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되면 게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송달의 방법을 그래서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송달의 효력 발생 요건. 그러면 송달을 했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죠. 언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예, 도달한 건 뭐냐? 납세 의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최소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납세 의무자가 그 서류를 받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도달한 때에는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죠. 자, 통상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던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 우편. 요즘 뭐 하루 이틀이면 가버리잖아요. 아니 이틀이면 보통 갈걸요? 그죠? 빠른 등기 우편은 오늘 아침에 보내면 저녁 때도 가고 내일 이틀 정도 걸리겠네요. 그 다음에 일반 등기 우편은 이틀 내지 빠르면 이틀 내지 3일 정도 걸리잖아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에 도달할 수 있던 때 도달로 추정하고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 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해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 처분은 무효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세금 내라는 거라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조세 확정 절차. 그래서 채무의 확정. 채무의 성립은 실제법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그랬죠.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채무의 확정은 세무서장이 확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 채권의 내용을 조세 채권이라는 건 뭐라 했죠? 납세 의무를 얘기했죠. 조세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행정법상의 확인행위다. 조세 채무의 확정은 행정법상의 확인행위다. 조세 채무의 확정은 조세 절차법상의 개념이다. 구체적 조세 채무, 징수권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조세 채무의 성립은 조세 실체법상의 개념이다. 추상적 조세 채무, 부가권의 제척기간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두 개 나오잖아요. 이 굉장히 헷갈리는 용어예요. 제척기간과 시효기간. 여기 보면은 앞에다가 설명하는 걸 써놨잖아요. 부가권의 제척기간. 아까 납세 의무의 성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체법이라고 그랬죠. 실체법에. 법에 이러이러한 5가지 요건을 갖추면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게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이죠. 이게 실체법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립된 납세 의무자에게 세무서장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생 수십 년 동안 놔둘 것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법률의 행위라는 거는 일정 기간이 되면은 종료를 시켜줄 필요가 있대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성립되면 성립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나 이런 얘기죠. 이거를 뭐라 한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주세요. 부과권의 제척기간. 막 소멸시효 이런 게 아니에요. 납세 의무가 법에 의해 성립되면 세무서장이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내에.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법률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납세자가. 5년 내에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했는데 세무서장이 부과를 안 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확정될 수 있는 때까지 그 기간이 5년이다. 대충 5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다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다.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징수권의 시효기간은 뭐냐? 이건 소멸시효를 얘기하는 건데, 징수권의 시효기간은, 자, 세무서장이 부과를 했어. 5년 내에 부과를 했어요. 세금을 부과를 했어. 부과를 했으면 부과한 때로부터 또 몇 년 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걷어들 수 있겠느냐. 그것도 대충 한 5년 돼요. 부과하고 나서 5년 내에 받아야 돼. 5년 내에 못 받으면 결손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징수권의 시효기간이라고 한다. 부과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시효기간 이해되십니까?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뒤에 가가지고 막 이해 헷갈려가지고 전혀 공부 안 돼버려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세채무의 확정. 조세채무의 확정 방식은 신고납부 방식, 부가과세 방식, 자동확정 방식.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처럼 성실신고납부하면 종료가 되지만 저처럼 조금 의문한 마음을 가지면 세무서가 다시 결정해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부가과세 방식 이거는 신고납부하더라도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세무서장이 종료를 해줘야만이 결정이 된다. 이게 부가과세 방식이다. 부가과세 방식에서는 부가과세 방식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있어요.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이거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확정 방식. 원천징수. 우리 회사, 우리 교육감정평가 보면 월급 줄 때 직원들한테 근로소득 띄었다. 그러면 그때 종료되는 거예요. 자동확정 방식. 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고납세 방식.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한 세법을 적용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방식이다. 자기부가 과세제도로 간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결정에 의해서 세액을 확정한다. 자, 이런 세목들이 뭐가 있느냐? 밑에 보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이런 것들은 다 신고납부 방식이다. 신고납부를 하게 된다고 내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되죠. 근데 내가 할 역량이 안 돼. 그래서 어디다 맡기는 거죠?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기는 거죠. 저는 이것이 납세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조세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세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과세 방식. 자, 부가과세 방식은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에 의해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구체적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도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표준의 신고납부를 부담시키는 세목이 있으나 이 경우에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조사 결정을 함에 있어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협력 의무의 태양으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형태의 세목은 뭐가 있냐?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재산세, 농지세, 자산재평가세 이런 것들은 부가과세 방식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해야만이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확정 방식. 자동확정 방식은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해서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는 세목은 인지세. 인지세는
국가에서 발행한 우표를 사가지고 붙이면은 그 우표 대금이 바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표 사는 게 세금 내는 거예요. 이게 인지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예? 그 다음에 법인세, 원천 징수하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이라면 법인세, 이런 것들은 자동 확정 방식이다. 뭔 얘기냐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 중간연합을 해요. 중간연합을. 한꺼번에 많이 내려면 부담이 되니까 6개월씩 나눠가지고 중간전에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면은 중간연합에 징수하는 거. 그건 자동 확정된다. 이런 얘기야. 요즘 이한주 교수님 강의하시나요? 강의 없어요? 이한주.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이한주, 김주환, 홍정학 또 몇 분 계셨는데 그러면 김주환 교수님만 지금 계시나요? 김주환 교수님은 원래 그 시골에서 저는 삼남 삼녀인데 시골에서 보면은 부모님을 지키는 사람은 제일 못난 사람이 지켜요. 잘난 자식들은 다 떠나버리잖아요. 외국으로 가고 어디 서울로 가고 다 떠나버리고 이제 제일 못난 자식이 부모님을 제일 잘 지키는 효자잖아요. 효자. 그리고 그 못난 자식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대한민국을 이어가는 거지. 그러지 않나요? 잘난 자식은 미국으로 가버리고 또 독일로 유학 가서 또 현지인하고 결혼해버리고 이러잖아요. 제가 2008년도에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는 김주환 교수님, 제가 김주환 교수님 밑에서 받았거든요. 원래는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 계셨는데 그분도 너무 잘나가지고 그냥 교수님 하시다가 또 딴 데로 가버리고 그때 이제 김주환 교수님, 그래서 그분이 가시니까 바턴을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받아줘가지고 졸업을 한 거죠. 그때 이제 홍정학 교수님, 거시경제쪽 홍정학 교수님이 하시고, 경제수학을 이한주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경제수학을. 중국 교수님이 쓰시는 그 책을. 그런데 또 이한주 교수님도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니까 지금 안 계시는 거야. 똑똑하시면 다 가버리고 안 계시는 거야. 홍정학 교수님도 똑똑하시니까 홍정학 교수님은 국회의원 한번 했어요. 민주당 비례대표로. 문재인 정부 때 하고 김주환 교수님은 못났으니까 학교를 지키고 있는 거고 못났으니까 이한주 교수님도 똑똑해서 누구 밑으로 갔냐면 이재명 캠프의 경제정책을 경기연구소 담당 확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신고 납세 방식은 다른 문제가 없으면 납세 신고를 하면 그대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대로 전죠. 법정신고 기한, 요시경이 이런 용어가 있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연도의 도중에 예정하여 하는 신고다. 소득세의 원천징수나 자산 양도 차익의 예정신고, 납부제도 등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의 예정신고 제도가 있고, 확정신고는 연도가 경과한 때로부터 법정신고 기간 내에 하는 신고를 확정신고로 한다. 그래서 확정의 단계. 기한 내 신고와 기한의 신고. 자, 기한 내 신고. 이제 신고 기간을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도. 그러면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기간이 경과하면 불이익을 주는 거죠. 결정 신고 기간 내에 세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세무서장이 납세 고지를 하기 전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 신고만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도 미납세 고지 전까지는 미납부세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다. 뭐 이 말로 보면 복잡한 거 같아. 뭔 말이냐면 신고 기간을 딱 정해서 확정 신고 기간을 딱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 기간을 정해서 그럼 이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근데 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잖아요. 늦게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신고 기간 내에 신고 자체도 안 했다. 그러면은 세무서장이 부과하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그런 유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내 신고와 기한 후 신고. 근데 기한 내 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겠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혜택은 없겠죠. 혜택이 없겠지.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뭐냐면 이미 신고를 했어. 이미 신고를 했는데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으니까 다시 고쳐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수정신고다. 누락이나 오류 등 법정사항이 이런 부분에서 법정사항이 누락이나 오류 등의 법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다시 고쳐가지고 바르게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정신고. 경정신고는 신고 납부를 잘못하였을 때, 즉 납세 의무가 없는데도 신고 납부를 했거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서 신고 납부했다. 이런 거는 경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납부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잘못됐는데 납세 의무가 없는데 신고 납부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납세 의무는 있는데 신고를 하고 세금을 초과해서 납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하는 게 경정청구다. 세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납세 의무 없는데 세금 냈으면 돌려받아야 될 거고 납세 의무는 있는데 초과해서 세금 냈으면 초과 부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근데 감액 경정청구가 있고 증액 경정청구가 있죠. 감액 경정청구.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정청구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다. 감액 경정청구. 많이 냈으니까 남을 돌려달라 이런 거 5년 내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청구 사유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그다음 두 번째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런 청구 사유가 있을 때는 감액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 후발적 사유. 뭔 말인가 한번 봅시다. 후발적인 이유로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경정청구다. 청구권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후발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 사유는 5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절차 및 효과. 청구는 경정청구의 절차 및 효과죠. 청구는 각 소정의 청구기간 이내에 청구의 이유, 그 밖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를 세무서장에 제출한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겠죠.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겠죠. 5년 이내에 청구했는데 청구를 하면은 그 청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조세 부가처분. 자, 조세 부가처분. 결정과 경정. 처음 하는 게 결정이고 고치는 게 경정이죠. 조세 부가처분,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라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채무, 즉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미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납세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해 확정하는 절차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다. 결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거죠. 결정. 결제 올라오면 사인하는 거죠. 결정. 부가과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나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나 납세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경정. 이건 한번 결정했는데 오류가 있으면 고치는 거죠. 부가과세 방식의 조세에 관해서 과세관청이 행한 과세 처분이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관해서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하는 결정, 이것을 경정이라고 한다. 경정은 세무서장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경우와 경정의 청구에 기해서 행하는 경우다. 세액을 증가시키는 증액경정, 감소시키는 감액경정이 있다. 재경정, 경정을 한번 했는데 또 사유가 발생해서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대 또는 과다하다고 판명될 때 이를 변경하는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부가처분의 방법. 자, 그러면 부가처분을 하려면 내용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죠. 실지조사하는 방법과 추계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실지조사는 현장에 가서 다 보고 하는 거고, 추계조사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징수 절차입니다. 조세의 징수 절차. 지금까지는 조세 확정 절차를 본 거죠. 확정,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된 거는 실체법. 그 추상적으로 성립된 것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거는 절차법이라고 하죠. 그 확정 절차를 지금까지 봤고, 이제는 확정돼서 부과했으면 이제 징수하는 절차를 보고 들어가요. 징수 절차. 징수 절차 1, 2로 구분해 놓은 거는 징수 절차 1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징수 절차 2는 체납 처분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조세 납부. 자, 조세 납부. 세금을 내면은 끝나는 거죠. 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안 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냈을 때. 징수 처분. 납부가 없으면 과세관청이 자력집행권에 근거해서 그 조세 채권의 실현을 강제로 징수 절차를 밟는다. 이런 얘기죠. 조세 채권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징수처분이 나간다. 징수처분으로서 납세고지와 독촉, 체납처분 이외에 징수 확보를 위한 납기된 징수와 확정전 보전 압류 및 징수 완화 조치인 납부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 그리고 체납처분의 유예 이런 것들이 있다. 원천 징수제도. 납세 의무자 이외에 제3자에게 조세를 징수시켜 이를 과세권자에게 납부시키는 납부징수제도를 원천징수제도로 한다. 그 다음에 또 체납처분.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 절차로서 체납처분이 있다. 과세관청의 자력집행권과 함께 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이다. 체납처분. 자산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 요거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를 다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한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하는데 안경 하나 가지고 핸드폰 역할 다 한대요, 이제 앞으로는. 안경 끼고. 안경만 끼고 있으면 여기서 핸드폰 전화도 하고 여기서 컴퓨터도 하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금방 온대요, 몇 년 내에. 이런 시대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납부의 방법도 이런 거는 시스템 정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그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도적 그렇게 법이 정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앞서갔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더만. 그럼 현행법이 거기에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 앞서갔다가 나중에 제도를 안 돼 해버린다든지 대표적인 게 저런 것들도 있잖아요. 차 타는 거 뭐죠? 그때 우리 차 타는 거 뭐 있잖아요. 택시 뭐죠? 안 돼 그랬잖아요. 나중에 대법원 가서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해버렸잖아. 응?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 이런 분야에.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있는 분야에.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해지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는 그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응? 응.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해놓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첨단을 달리는 것들은 그것을 법에서 나중에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다 사기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죠. 법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빨리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법을 제정해주고 개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모르니까 그렇잖아. 국회의원들 그걸 어떻게 알겠어? 모르는데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지. 자꾸 하고 그래서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납부기한. 조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납부기한 또는 납기라고 한다. 이 중 법률이 본래 납기로 예정하고 있는 기한을 법정 납부기한을 한다. 법정 납부기한. 고지서에 언제까지 내라. 그럼 그때까지 내면 되죠. 근데 이제 못 낸다. 그럼 납기를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걸 납기 연장이라 한다. 그럼 또 몇 달 내에도 못 낸다. 그럼 몇 년에 걸쳐서 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납이라고 그러죠. 납부 장소, 납세지라고 한다. 조세를 납부해야 할 장소는 납세지라고 하는데 이 납세지가 납부 장소다. 이런 얘기고요. 납부의 간접적 강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량하고 하니까 그냥 스스로 알아서 다 하지만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제때 못 낸단 말이야, 세금을. 제때 못 내. 우리 회사도 제때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때 못 낸다. 그러면은 그냥 보고 둘 수가 없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게끔 해야 되잖아. 그 내게끔 하는 수단들이 뭐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납부의 간접적 강제다. 체납자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어서 납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가산금 제도. 가산금. 기간 내에 안 낸다.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5%씩 막 붙여나가는 거야. 그럼 엄청 막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의 성격이 아니라 벌금의 성격이 되는 거죠. 붙잖아요. 그렇게 빨리 내야 겠다 이런 생각이고. 납세 증명제도. 납세 증명은 안 떼죠. 국세를 안 내면 납세 안 난 증명은 안 떼죠. 그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장터에도 못 들어가. 장터에 들어가서 입찰에 참가해야 되는데 납세 안 난 증명 안 제출하는 못. 그러면 할 수 없이 세금 빨리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일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간접 강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관여사업 제한. 세금도 안 내는데 네가 어떻게 관에서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민간시장은 또 다르겠죠. 세금 내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내고 와라. 이렇게 간접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산금제도, 납세증명제도, 관여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정.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는 공개를 해버리는 거야. 저 사람 세금 안 낸다. 안 낸다고 막 공개하는, 방송에 가끔 공개하는 경우 있잖아요. 공개를 한다. 쪽팔리잖아요. 세금 안 내면. 근데 여러분들은 세금을 착실히 내고 또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항상 노력해요. 그래야 많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조세 징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 대해서 확정된 납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빨리 세금 내라 이런 얘기야. 신고납부 제도에서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을 못 냈다 이렇게. 그러면 세무서에서 빨리 내시오 하고 독촉한다. 독촉. 말이 좀 어렵잖아요. 독촉. 빨리 내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독촉. 재촉이란 말 잘 알죠? 재촉하는 거예요. 부가가세 방식에서는 납세 고지를 하고 납부 이행을 청구하고 또 안 낸다. 그럼 독촉하는 거죠. 자동 확정 방식에서도 세금 안 낸다. 빨리 내시오. 독촉하는 거죠. 자, 납세 고지. 납세 고지서는 납기일로부터 5일 전 또는 징수 결정 즉시 발부하며 국세 납부기한은 개별세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고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낸다. 상속세는 30일이다. 15일 이내에 세금을 내야 된다. 납세 고지의 성격. 조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탄류가 있는 경우 부가가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는 물론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도 납세 고지의 성격, 조세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탄류가 있는 경우 그렇지. 이럴 때 납세 고지를 발급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이 필요하다. 납세 고지는 그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대외적인 효력 발생 요건. 납세 고지가
대외적인 효력 발생 요건이다. 납세고지는 조세채무를 확정짓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가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무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하자는 부가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를 이루게 된다. 독촉. 납세자가 납부기한가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처분에 합쳐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행위다. 이제 체납처분은 무서운 거예요. 체납처분 하기 전에 빨리 세금 내시오 하고 최고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보내요. 독촉장을. 독촉장을 내서 빨간 선을 그어가지고 보내요. 독촉장은 원칙적으로 조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내에 내야 된다. 이런 거죠. 독촉. 그래도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체납 처분한다. 우리가 의뢰하잖아요. 성업공사. 지금 뭐라고 자산관리공사에다. 자, 이거, 이 사람 재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압류는 이제 세무서에서 하겠죠. 압류했으니까 환가하고 그놈을 현금으로 바꿔서 세금으로 충당해 주시오. 이렇게 자산관리공사한테 통지한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버렸죠. 자, 징수 납부. 납세 의무자 이외에 제3자로 하여금 조세를 징수시켜 이를 과세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시키는 조세 징수 방법이다. 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세 원천징수, 지방세 중 주민세, 도축세 특별징수 이런 것들이 있다. 징수 납부 의무자. 납세 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조세 징수기관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요감정평가법인에 우리 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기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요감정 대표이사가 징수기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조세를 납부하는 자가 된다. 이게 징수 납부 의무자다. 이런 얘기고요. 징수의 보전. 자,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급한 일들이 생겼어. 뭐가 한번 봅시다. 납기 전 징수. 자, 기한이 이렇게 정해놓고 이때까지 세금을 내야겠는데 부득이하게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세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그 전에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납기 전 징수야. 납기 전 징수는 이미 납부할 세금이 확정된 조세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용 실추, 자력 상실 등 일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조세 징수 확보를 목적으로 원래 납세자가 가지는 납부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곧바로 이행을 청구하는 체납처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징수처분이다. 독촉 절차 없이 곧바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그렇죠? 신용이 실추됐다든지 자력이 상실됐다든지 해서 세금을 못 받게 된다 이거야.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납기 전 징수고 확정 전 보전 압류라는 게 또 있어요. 국세의 조세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려면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너무 늦어. 그렇게 하면 세금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납세자의 재산부터 압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 너무 늦으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확정 전 보전 압류라고 한다. 확정 전 보전. 국세의 조세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징수 확보를 위한 보전 처분으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이다. 이는 민법상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와 꼭 같다. 가압류. 그렇죠? 자, 내 친구들끼리 돈 빌려줬는데 빚 받을 게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딴 데다가 팔아먹을 것 같아. 가압류 이런 거잖아. 가압류. 그거하고 비슷하다. 뭐가? 확정 전 보전 압류는 보전 압류가 민사상 가압류하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죠. 징수유예. 받는 것을 늦춰준다 이런 얘기죠. 징수를 유예한다. 징수유예.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개별적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징수를 일정 기간 늦춰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경기가 막 안 좋다. 6개월씩 늦춰주는 거예요. 세금 낼 거를. 또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천재지변으로 막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 6개월 늦춰주는 거. 이런 건 징수유예라고 그래요. 징수유예. 자, 거기 나오죠. 현행법상 납세를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 징수의 기한 연장, 연부연납, 분할 납부를 해주는 것이다. 징수유예의 효과는 첫째,
고지 이후에 세무서의 고지서를 늦게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분할 고지도 가능하다. 둘째, 가상금의 징수와 체납 처분을 금지한다. 셋째,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킨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부가권은 뭐라 했죠? 제척기간. 징수권은 소멸시효. 부가권은 제척기간.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정지. 납세 증명서의 발급 등 효과. 납세 담보. 납세 담보. 말 그대로 담보잖아요. 납세를 담보하는 거. 세법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담보 제공 의무가 과해진 경우에 한해서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과세관청의 요구에 의해서 제공되는 공법상의 담보, 이것을 납세담보라고 한다. 납세담보. 납세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다. 물적담보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 조세의 우선 징수 순위를 확보하는 것을 물적담보라고 하고, 인적담보는 보증인의 일반 재산까지도 조세의 징수권을 확정하는 것이다. 인적담보라고 하니까 사람을 담보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보증인, 그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을 담보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적담보는 보증인의 일반 재산까지 조세의 징수권을 확정하는 것을 인적담보라고 한다. 사회행위 취소. 사회행위. 말이 굉장히 어렵죠. 사회행위. 원래 보면 나쁜 짓거리 하는 것 같죠. 나쁜 짓거리 하는 게 사회행위죠. 나쁜 짓거리. 자, 뭔가 봅시다. 채납자가, 채무자가, 그래, 납세자가 채권자, 즉 과세관청. 자,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해야 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킨다.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딴 데로 빼돌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딴 데로 옮겨놓는다. 마누라 앞으로 옮겨놓든지, 뭐, 친척 앞으로 옮겨놓든지, 재산을 옮겨놓는다. 이런 것들을 사회행위라고 한다. 근데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옮겨놓은 건 상관이 없죠. 근데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사회행위라고 한다. 사회행위.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여러분들 혹시 실수를 해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러 갈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반드시 물어보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 근데 그 목적을 물어보는 목적에 바로 동의해버리면 죄가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죄가가 걸려. 근데 행위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불려갔을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불려갔는데 나는 그럴 목적이 아니었어.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그럴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순진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일 거야. 그럼 죄가다 걸려 들어가요. 근데 그 목적을 밝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목적은 나의 자백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렇잖아요? 나만이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제3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지만, 나의 진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가 저기 안 하니까 428억 이재명이 아니라 긴가 아니라 지금 기소를 못 하잖아요. 목적이 그만큼 중요해요, 목적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회행위.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탈루할 목적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회행위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좀 내가 사례를 좀 너무 확장시켜서 드렸네요. 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잖아요. 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행위. 세금 안 내고 재산을 빼돌렸다 이거야. 근데 그 목적이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다. 그러면 그건 사회행위다. 그러면 사회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그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사회행위의 취소다 이런 얘기예요. 취소. 이해되시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사회행위를 통해서
책임재산에 대해서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성립한다. 사회행위는 채무자 본인이 행한 행위만을 일컫는다. 즉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줄이려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는 사회행위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사회행위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이런 사회행위가 있을 때 어떠냐? 채권자인 정부가 이 사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응?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 취소권 이해되시죠?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회행위를 알게 되면 이를 취소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법원을 통해서 해야죠. 물리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채무자는 채권자 취소권에 따라서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사회행위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채권자 대위권. 아까는 뭐였죠? 채권자 취소권이잖아요. 채권자 대위권. 자, 채권자 대위권. 민법의 채권자 대위권을 갖다 쓰나보죠. 민법의 채권자 대위권 한번 봅시다. 채권자는 자기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법에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세법의 채권자 대위권.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세법에 정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조세 채권자인 국가로서는 납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의 일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징수 절차 2. 이건 이제 체납 처분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체납 처분. 강제 징수. 강제로. 세금을 안 내면 정부에서 강제로 압류해서 환가하고 충당한다. 이런 얘기죠. 압류, 환가, 충당. 이 절차를 밟는 거예요. 체납 처분. 강제 징수를 체납 처분이라고 한다. 납세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조세 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다. 체납처분은 협의의 체납처분과 교부청구, 참가압류로 나눠진다. 먼저 협의의 체납처분은 압류, 환가, 충당. 이걸 협의의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압류는 재산을 압류하는 거죠. 납세의 재산을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했으면 그 압류 재산을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국고에 집어넣으려면 돈으로 바꾸는 것을 환가라고 하고 충당, 배당해 주는 거죠. 권리자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을 충당, 환가대금이 충당, 배당을 받는 걸 충당이라고 한다. 이거는 행정처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부청구는 현재 진행 중인 강제 환가 절차에 집행기관의 환가대금과 교부를 요구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체납처분을 하고 있어. 딴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또 받으려니까 거기에 참가해서 교부청구를 하는 거예요. 교부청구에 참가하는 거예요. 교부청구. 이렇게 환가 절차에 참가하는 거죠. 내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환가 절차에 참가하는 거예요. 이거 교부청구로 한다. 교부청구. 그래서 배당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참가 압류는 다른 데서 압류를 이미 그 재산을 해놨어.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또 압류를 하는 거죠. 내가 같이 참가해서 참가 압류라고 한다. 그래서 체납처분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인 체납처분, 협의의 체납처분, 그 다음에 교부청구, 참가 압류가 있다. 자, 조세 우선. 자, 절차상 조세채권의 자력 집행권과 실체법상의 조세 우선권. 조세 우선.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 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서 강제 환가돼서 그 배당의 우선순위를 놓고 공과금, 기타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성립 전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은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조세의 우선 징수권이라는 게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세금을 먼저 받는다 이런 얘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게 이번에 이제 인천에서 그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경매를 중지시키자 그랬잖아요. 근데 경매를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바로 중지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사회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젊은이들이 내가 아는 사람도 조금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데 전세를 34세까지 전세 대출을 해주나 봐요. 청년 전세 대출을. 근데 그거를 했는데 그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거든. 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런데 이 임대인하고 중개하는 쪽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나를 속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들어가서 그럼 그 전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도 살지 못하는 전세 자금이 임대인한테 가서. 그럼 내가 사기당한 거잖아요. 나의 무지를 이용해서. 나의 지능이 조금 100m 떨어지니까. 내 아는 지인 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렇게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는 이제 좀,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그렇게 이제, 아직도 정리를 못했어. 소송에도 이길 수가 없대요, 그게. 그럼 좀 지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길 수가 없다네, 그게. 이길 수가 없대. 그래서 좀, 얼마나 안타까워, 막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그렇게 했어요. 몇 명 죽었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그 얘기가 나오대. 이 지방세 징수권에 우선해서 전세금을 미리 주는 법을 만들겠다. 이제 국회에서 그걸 토론을 하더라고. 내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 세금이라는 거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적용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그 전세권에서 우선해서 적용이 돼버려요. 이 지방세가 미리 설정돼 있었으면.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 전세권이 우선하게끔 하겠다는 법을 지금, 사회 문제가 되니까, 어젠가 국회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세의 우선 징수권이에요. 우선 징수권. 이것을 무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 전세권을 우선하게 해주겠다고 이제 국회에서 토의를 하는데 그것이 이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과 맞느냐? 그거는 이제 토의하면서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하겠죠. 조세 우선 징수권.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세금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인정 근거, 조세의 공익성, 조세의 공시성, 조세의 무대가성, 무선택성, 조세의 우선 공제성, 조세 담보의 특이성,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조세를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 이런 얘기요. 조세 우선권의 제한. 그럼 어떤 것들이 우선권이 제한되느냐? 밑에 보면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공익비용, 전세권, 질권, 저당권, 피담보채권,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급상의 소액보증채권, 임금 등 채권, 임차보증금 채권, 가등기 담보재산 압류 및 우선권 등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 여기 소액보증채권, 전세권 나오잖아요. 이거 뭔 얘기냐면, 자,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갔다. 나중에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세금이 우선이지. 그럼 이게 우선에 설정이 됐으니까. 근데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이 체납돼서 됐다. 그럼 이것은 이 전세권을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세금이 나중에 설정됐으니까. 근데 세금이 설정돼 있는데 나중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이런 경우에 이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인 것 같아. 국회에서 하는 게 이런 경우에 이해되시죠?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 보면 여기 전세권 있는데 소액보증금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체납 처분의 절차.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에 압류하지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냉장고에 딱지 붙이고 TV에 딱지 붙이고 이거 띄지 마시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류하는 거예요. 재산의 압류.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그 독촉에 관한 조세를 독촉장 발부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아까 앞에서 봤죠. 그 다음에 환가 현금으로 바꾼다. 금전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청산 배당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재산 압류, 교부청구, 참가압류,
환가, 청산 이 단계를 걸치는 게 체납처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손처분. 자,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 그럼 세금을 못 낸 상태로 한도 없이 그냥 국가가 갖고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그 선에서 종료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결손처분이라고 한다. 그렇죠? 결손처분에 의해 납세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하거나 무자력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자력으로 인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또는 체납처분의 집행이 체납자의 생활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결손처분이라고 한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제 5제에 의하면 봅시다.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중에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 의무를 1명당 3천만 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3천만 원 한도로. 이 경우에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 의무가 소멸된 소멸 대상 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3천만 원 한도로. 결손처분의 절차, 이거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손처분의 효과. 그러면 결손처분하면 그때부터 세금을 안 받아도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 이놈이 떵떵거리고 골프 치고 다니고 재산이 많이 있거든. 재산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갖고 오는 거죠. 진짜 재산이 없어서 무자력해서 결손처분하는 취지인 거지 재산을 숨겼다가 다시 갖고 오는 걸 봐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채무 자체가 조세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후수라는 결손처분의 취소 절차를 거쳐서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그 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납류 재산이 발견돼야 할 것을 필요로 하므로 그 한도에서 납세자로서는 조세 채무의 납세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손처분의 취소, 그렇죠? 다시 받으려면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쟁송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잘못된 것 같아. 그럼 다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투는데, 다투는 거는 두 가지 단계에 다투죠. 하나는 행정 단계에서 다투는 거예요. 행정 단계에서. 국세청, 기획재정부까지 행정 단계에서 다투는 거고, 행정 단계를 넘어서면 법원에 가서 다투는 거죠. 이 전체를 포괄해서 조세쟁송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조세쟁송. 조세 법률 관계에 관한 쟁송을 조세쟁송이라고 한다. 그에 관련된 법을 조세쟁송법이라고 한다.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 확정과 징수가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 따라서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입법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입법한 조세 확정 및 징수가 행해지는 경우에 납세자가 그것을 다투고 그 권리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조세법의 이념인 조세 법률주의는 형해화할 뿐이다. 껍데기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해골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세 소송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의 관점으로부터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조세 쟁송 제도의 확립은 조세 법률주의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제도다 이런 얘기죠. 조세 소송은 행정청에서의 불복 신청과 사법부에 대한 소송으로 이루어지며 전자를 조세 불복 절차, 후자를 조세 소송이라고 한다. 조세 소송에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위법한 조세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쟁송이다. 조세 소송은 절차상 행정소송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법의 특유한 원리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세제재법. 자, 조세제재법. 자, 잘못했다. 그러면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조세제재법이지, 벌을. 자, 행정법규 또는 이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법상의 의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그 의무에 위반한 경우 행정 목적의 실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의무 이행자에 대한 행정상의 의무 이행 강제와 의무 불이행 내지 위반 의무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행정상의 제재를 보죠. 행정상의 제재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당의 행정복귀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무자에게 심리상의 압박을 가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전통적인 제재 방법인 행정벌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 외에 인허가 등의 철회정지,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등 금전적 제재와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 철회, 폐쇄 조치 등 각국의 행정 형식에 따라서 그 채택되어 있는 내용이 다양하다. 조세법규도 일반 행정법규와 마찬가지로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등 조세 행정의 원활과 조세의 공평부당, 조세 채권의 실현 등을 위해서 각종의 행정상의 제재를 설정하고 있다. 거기 밑에 이제 사례가 나오죠. 국세징수법 보면 납세증명서 제출제도. 납세증명서를 제출 안 하면 일을 참가를 못하게 해요. 민간시장은 다르지. 공적시장에 참가할 때 그런다니까. 국가 관여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때. 그 다음에 관여사업 제한. 납세문자 제출 안 하면, 납세증명 제출 안 하면 못 가,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체납자료 제공. 응? 동네방네 다 떠들어서 소문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산세 제도. 그 다음에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및 관세법에 의한 벌칙, 조세질서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죠. 우리나라는 조세범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겁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세금 못 내가지고 압류되면 굉장히 서럽고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게 없어. 다 가로막혀버려요. 응? 다 가면 하물며 보험금도 압류가 간다니까. 그만큼 가혹해요.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그래서 장사 잘해서 세금도 잘 낼 필요가 있어요. 자, 제재법 중에 탈세, 탈세범, 탈세 예방, 조세 제재, 탈세. 세금 안 내면 탈세하는 거죠. 탈세범, 법에 의해서 세금을 안 내면 탈세범이 되는 거죠. 세금을 안 냈다고 바로 탈세범이 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이제 고발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탈세범이 되는 거겠죠. 근데 조금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탈세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대기업들도 탈세를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탈세를 해가지고 걸렸는데 그에 대해서 사회가 보는 각도가 관대하잖아요. 빨리 풀어줘가지고 또 장사 잘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 심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관대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탈세 예방. 근본적으로 세제상의 완전 대응이 필요하나 그것과는 별도로 탈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탈세가 발각된 경우에 정당한 조세와 가산세를 부과해서 자발적인 납부가 없는 경우에 강제 징수와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의 벌을 가하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 조세 제재. 세법상의 여러 가지 제재 제도를 조세의 공평 부담과 조세 행정의 원활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공통점에 착안해서 조세 제재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 장에서는 조세 벌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자. 다 끝났네요. 나머지 세세한 거는 목차 정도만 여기다 올렸고요. 교과서에 보면 세세한 건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 다 됐죠? 지금 11시 98분, 15분 빨리 끝냈네. 자, 끝내도 되겠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